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특히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참이 조사국을 음모론에 휩싸인 이제 조사 내용이다. 내지는 음모론자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빌런으로도 지목이 되고 사단장으로도 지목이 됐습니다. 그 음모론의 박정호 사단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2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내면적으로는 어떤 조사 결과도 저의 가설로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팀과 이 침몰 원인 조사팀을 엄격하게 칸막이를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매우 큰 갈등이 가능한 겁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조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체크를 해보니까 증거팀에서 조사하는 내용과 그 흐름이 내가 조사하는 거하고 안 맞아. 방향이 안 맞아. 이래버리면은 싸움이 나겠죠. 당연히 갈등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의 결과는 결국은 조사국장이 최종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가설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은 제대로 진상만 된다면 내인설이면 어떻고 뭐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저희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외력에 의해서 넘어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래? 그거는 저희 몫이 아닌 거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미리 우려해가지고 그 후폭풍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결과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조사가 왜곡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조사했고 단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와서 매우 아쉬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내인설에 관해서 명확하게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인설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내인설은 선조의 보고서, 즉 선조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한 내인설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조의 보고서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냥 내인설이다 그러면은 내부적인 원인으로 넘어진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재판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언재판을 할 때, 자, 명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1심 때, 그러니까 선조위 전이죠. 한참 전이고, 2014년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선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침몰 원인도 같이 다뤄집니다. 자, 같이 다뤄지는데,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그때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침몰 원인은 조타수가 고인지 과실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키를 돌리는 바람에 배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배가 넘어졌다라는 것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특정을 해서 이 당시 3등 항해사, 같이 조타수를 지휘했던 항해사와 조타수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박 매몰죄까지 적용된 거예요. 모든 선원들에게는 승객들을 구하지 않은 책임 때문에 기본적인 이 죄를 다 받고 있죠. 거기에 그 당시에 배를 몰았던 운전을 했던 조타수와 항해사는 선박을 매몰시켰다.
라는 그 죄를 가지고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1심 결과고요. 2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호인들이 그때 선원 변호인들이 어떤 전문가를 한 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아무리 봐도 이 조타수의 진술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거짓일 이유가 없는 거로 보이고 배가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았다면 그 배가 급하게 오른쪽으로 돌았다면 내부 기관에 고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진짜 엄청난 가정이죠. 그리고 보통 배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쭉 돌게 되는 것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의 가능성 그리고 엔진이 고장났을 가능성. 엔진이 고장났다는 뜻은 뭐냐면 세월호는 양타기를 씁니다. 양타기는 뜻이 뭐냐면 프로펠러가 양쪽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배 양쪽에. 그래서 양쪽으로 그 프로펠러 힘으로 추진을 해서 쭉 배가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프로펠러가 안 도니까 왼쪽만 계속 힘을 받으면 오른쪽으로 돌겠죠. 그래서 배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엔진 고장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타수와 항해사는 죄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등법원에서는 그 가설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이 있고 엔진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선박 매몰죄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2심에서는 이 사람들이 5년씩 구형을 받습니다. 5년씩 판결을 받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10년 받았는데 선박 매몰죄가 5년 된 거죠. 근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이 깎인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대법원으로 올라가서는 고등법원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능성. 자,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 판결서부터가 모호함의 시작이 된 거죠. 대법원 판결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박 매몰죄에서 무죄가 났고 그렇게 해서 사고 원인이 실제로 비공인 상태로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감히 제가 질문해 보건데 머릿속으로 4월 16일 날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배가 쭉 가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오른쪽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화물들의 고박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차량들이 고박이라는 뜻은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지도 않았고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화물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배가 우장창 풍창 넘어졌다. 혹시 이렇게 머릿속으로 많이들 그리고 계실 거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검경합수부가 선원들을 기소를 할 때 이 과정을 매우 강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을 전 언론을 도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TV를 보고 방송을 들은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넘어졌구나. 자동차가 마치 화물 자동차가 위에다가 짐을 막 때려 실어놓고 막 급폭으로 돌면 넘어지잖아요. 그것을 연상하게 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랬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304분이 희생된 엄청난 첨사기 때문에 이런 감정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고요. 솔레노이드 밸브에 관해서 저희 사참의 조사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라고 아까 보호법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증언도 했습니다.
내가 얘기한 고착은 지금 세월에서 발견된 이 상황의 고착이 아니다 이게. 이런 고착은 거의 없는 일이다라고 증언까지 했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예. 왜냐면 안 알려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됐다 하더라도 급선회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속력이 더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배가 가던 속도 그대로 돌고 실제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면 배가 쭉 돌다가 어디에 콕 처박힙니다. 계속 돌다가 쭉 돌다가 어디 장애물이 있으면 조종이 안 되니까 그때는 조종이 안 되거든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유압기계입니다. 유압. 자, 유압기계가 엉성한 것 같지만 저희들 실생활에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브레이크 밟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이게 전부 다 유압장치입니다. 즉 여기서 힘을 가하면 기름이 그대로 그 힘을 전달을 해서 여기를 세웁니다. 호흡을 높이고. 그리고 모든 프레스 가공기계 TV에서 가끔 나오면 쿵쿵쿵쿵 하고 기름 막 찢는 것도 있죠. 이게 전부 다 유압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유압이라는 것을 매우 정밀하고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전석에서 키를 돌립니다. 키를 돌리면 이게 유압으로 그대로 타기에 전달이 되거든요. 러더죠, 러더. 러더가 뭐냐면 배 맨 뒤에 있는 길쭉하게 나와서 꼬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이게 배를 관통해가지고 맨 아래쪽에 유압장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를 돌리면 그 유압으로 해가지고 맨 위에 그 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타효는 자동차는 짧기 때문에 즉시지만 배는 그게 120m거든요. 120m까지의 유압을 전달할 때까지 타효는 약 15초 내외 정도로 되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달을 하면 타가 돌아가는 데는 약 15초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랬을 때 선조위에서 이미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조위에서 내인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를 인양을 해서 건져가지고 탕기실에 들어가서 본인이 거기에 있는 유압 밸브가 밀려있더라. 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고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나리오를 써갔는데 열린 안에서는 설령 그렇게 됐다 해도 이것은 유압으로 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밀하게 동일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배가 일본 배잖아요. 그리고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라는 것은 이 건조를 할 때, 배를 건조를 할 때 어느 한 회사가 다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품마다 회사가 달라요. 그것을 조립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들었고 저희들은 가와사키 중공업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일하게 만든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모든 시험을 다 해본 거예요. 케이스 14가지 케이스를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을 때 그 과정은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여기서 이것은 아시면 됩니다. 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자, 탈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을 때 그 유압이 전달이 되잖아요. 유압이 전달되는 그 중간에 밸브가 고착이 돼서 기름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기름을 보내주니까 러더는 계속해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오른쪽으로 작동을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되면은 기름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니까
오른쪽으로 고정이 되겠죠. 자, 고정이 됐는데 1, 2, 3정이 출동을 했을 당시에 배가 45도로 넘어가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러더가 물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영상에 보면 1, 2, 3정이 찍은 영상에 보면 러더가 포착이 됐는데 만약에 고착이 돼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이 러더는 우연 35도로 우연 37도까지 가야 됩니다. 최대한 각도인 우연 37도까지 하늘을 보고 올라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수평, 이 바다가 수평이라고 하면 위로 37도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넘어졌어도 유압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배가 폭탄을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유압장치가 이상이 있으리라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유압장치가 고장이 났으면 그대로 유압이 계속 밀어가지고 러더가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찍힌 영상에는 수평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유압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사고는 8시 50분경에 났는데 찍힌 영상은 9시 25분경입니다. 그러면은 약 35분이 지났는데 러더가 힘이 빠져가지고 벌써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인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유압장치가 밀다가 이 러더가 3톤 정도 됩니다. 무게가. 그리고 리크 현상, 즉 유압이 기름이 사이로 약간 흘러내리는 현상, 이 리킹 현상하고 자중, 3톤이 되는 무게가 누르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다. 그래서 러더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저희들이 시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시연을 했고 러더가 자 그러면은 솔렌드 밸브 부착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시키면은 37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3톤의 무게로 40분 동안 누릅니다. 실제로 이제 3톤이니까 3톤으로 누르고 리크 현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0.0 몇 %까지는 기름이 누유될 가능성이 있다. 누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을 해서 저희들이 40분을 견뎌봤는데 실제로 2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2도. 실제로 37도에서 좌연 8도까지 가려면 몇 도입니까? 40도가 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눌러보니까 2도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솔레네이드를 고착이 돼 있었다면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촬영을 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까지 했고요.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을 때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 그리고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전원이었지만 이 부분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침몰 원인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었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은 아니었다.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만 100% 맞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팩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체가 20도로 넘어갈 때 최초의 화물 이동이 벌어져서 그것이 D데크라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하실에 선적되어 있던 50톤이라는 무게를 가진 드라이어가 나란히 3대가 있었고 20도가 되니까 이놈이 확 쏠려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처음으로 배가 넘어가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게 20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연 20도가. 이게 바로 최초 화물기동 가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내인설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정리가 됐다는 점을 안 알려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22년 재작년 5월 달에 전원이 할 때 직접 발제를 하면서 설명을 했고 전원위에서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조타 모형시험 이거는 뭐 다 된 거라고 보고요. 최초 화물이동에 관해서는 이게 아까 저희들 조사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3분 8초를 추가 복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영상이 잡힌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에 이쪽에 보면 최초 화물이동 파트가 나오고 이 최초 화물이동에서 아까 그런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분 8초 복구했다는 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화면을 잘 보시면 여기 이 블루 원으로 된 게 저게 고박장치예요. 고박장치는 뭐냐면 저 위에 실려 있는 게 드라이어 곡물 건조기. 저기다 이제 곡물을 넣고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저게 50톤대요, 무게가. 그리고 네 군데에다가 저렇게 사슬로 딱 걸어놨습니다. 자, 이게 4월 15일 날 실제로 드라이어가 선적되기 전에 찍힌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CCTV 카메라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제 CCTV는 자, 좌연에 한 대, 그다음에 우연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이게 49분 31초까지 아까 복구가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드라이어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D데크인데요. D데크는 어떤 데크냐면 요 바로 아래쪽에 E데크라는 데도 있습니다. E데크는 차량을 못 실어요. 거기는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거기는 주로 배관이 깔려있고 힐데크라 해가지고 평형수들 물을 싣고 다니는 이런 데고 바로 그 위에 이제 차량들을 얹을 수 있는 마지막 이 지하죠. 거기에 이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곡물 건조기를 싣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화물들이 올라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4월 15일 8시쯤에 자, 아무것도 없는 D데크입니다. 이제 이 카메라, 이 37번 카메라를 보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뭐가 실리죠? 철근이 실리죠. 철근. 자, 여기서 8시에 아무것도 없다가 오전에 시간 특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철근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철근이 한 번 더 실립니다. 여기만 실리는 게 아니라 좌현, 우현 똑같이 실리죠. 여기가 우현이고 여기가 좌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철근 더미가 이렇게 있고 철근 더미는 이쪽에 있을 텐데 지금 다른 것들을 밖에 이 앞에다가 쌓아놓은 바람에 잘 안 보이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세 개가 나란히 실리죠. 이게 드라이어입니다. 이 녹색이. 드라이어가 이미 4월 16일 8시 49분 17초 때도 이렇게 이제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드라이어. 실제로 드라이어가 이렇게 실렸다는 것이고, 여기에 철근 더미가 살짝 보이시죠? 철근 더미. 여기가 이제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앞쪽으로 지금 선수 방향이 딱 가리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세요. 여기가 선수 방향이고, 오른쪽에 아까 그 쌓았던 철근 더미가 있어요. 물론 왼쪽 끝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이 철근 더미가 쓰러지겠죠. 언젠가는. 쓰러지면 요 위치가 딱 요 고박하고 있는 그 쇠사슬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를 메인선은 뭐냐면 배가 20도가 기울어지니까 이 철근 더미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이 고박장치를 끊는 거예요. 탁 치는 거죠. 탁 쳐서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드라이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굴러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채널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운전석이고요. 굉장히 깁니다. 이 트레일러 중간이.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싣고 가는 차가 진입을 하는 거죠. 여기가 우연 쪽이고. 그래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드라이어의 맨 뒤쪽이 보이죠? 드라이어 맨 뒤쪽. 이 빨간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빨간 쪽 그대로 보이죠? 즉 드라이어가 현재 저 위치에서 정확히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 장면도 드라이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차들이 계속 실립니다. 근데 저 빨간 선 안에서는 여전히 드라이어의 꼭지가 보이죠. 확실히. 이때가 언제냐? 자, 위를 보시면 49분 25초입니다. 추가 복구를 해놓은 영상에 49분 25초고 전화선 기울기, 즉 배 기울기가 17.9도가 돼 있을 이미 기울은 상태예요. 이미 기울은 상태인데 지금 요 빨간 라인 안에 있는 끄트머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분 26초, 그 다음에 또 26초, 27초, 약간 기울등이 있죠.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진짜 저희들은 너무나 중요한 추가 복구 영상인데 49분 31초 점은 밀리세컨드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복권 영상의 그 시간이 49분 31.355초에 이미 전화선 기울기는 20.9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전화선이 벽에 딱 기댄 시간이 28초에 전화선이 벽에 붙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선이 더 이상 기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더 기울었겠죠. 근데 벽에 붙는 바람에 그냥 똑같은 도수가 나온 거고요. 이랬을 때 중요한 건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드라이어의 끄트머리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 이미 넘어갔어야 됩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영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봅니다. 이게 214%로 확대해서 자, 드라이어가 있고 드라이어의 윗부분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약간은 기우는 것 같지만 불러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20.9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행히 영상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선조의 보고서를 쓴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선조의 보고서는 일단 이 부분은 최초 화물 이동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선조의 보고서에 내인서를 쓴 책임자가 저희 사참위의 참사 보고서의 집필 팀장으로 선임이 돼서 저희들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초 보고서를 냈을 때 내인설에 근거한 보고서를 냈어요. 저희들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 하나 확인을 했는데 이미 선조의 시절에 많은 조사관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뭐냐면 자, 내인설이 이렇게 쓴다더라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내인설이 20도가 기우니까 철근이 무너져서
아까 그 보박장치를 때리면서 이게 넘어갔다라는 이 가설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실제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철근이 몇 도 되면 쓰러지냐. 아까 그 우측 좌측에 이렇게 쌓여있던 철근이 있잖아요. 그 철근을 똑같이 배치를 해서 자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차에 실어가지고 차를 기울여 보니까 35도 이전에는 철근이 쓰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들은 상식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믿으니까 저 보고서가 저렇게 나가면 큰일 나니까 이 결과를 선조의 조사관들이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는 어디에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선조의 보고서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냥 조사 결과만 조사관들이 써놓고 어디다가 런칭이 안 된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받으면은 선조의 보고서의 내인서를 집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이동 실험 결과를 요약해 보면 35도 이하의 환경사에서는 철근 거미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철근은 아시겠지만 무게도 있지만 거기에 다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그리고 1층을 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반목을 댔다. 나무를 대고 그게 또 하나 올리거든요. 마찰력이 대단히 세다는 얘기죠. 그것이 20도 되니까 넘어져 내려왔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데크 차량의 드라이어 버전 검토 결과로는 49도 31초, 29도, 20.9도 플러스 알파 현재 디데크의 드라이어 포함해서 어떤 차량이도 도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배가 20.9도까지 기울 때까지는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C데크에 있는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은 배가 33도에 이르면서 움직이는 것이 블랙박스에 다 나옵니다. 단지 D데크에 있는 블랙박스가 단 한 대도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인설에 관해서는 솔레네리 밸브 고착과 최초 화물 이동 등에 대한 사천미 조사 결과 두 가지 가설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내인설은 이 두 가지 근거는 제하고 설득 가능한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들 조선학회죠. 대한조선학회하고 저희들이 이제 설전을 벌였는데 조선학회에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본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옵니다. 보건성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제는 보건성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보건성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차라리 내인설에서는 보건성까지도 냈습니다. 선조의 보고서 팀들은 본인들이 추정할 때 보건성이 0.306이다 이렇게 냈는데 0.306이면은 19노트로 가면은 19노트로 가서 배가 선회를 하면은 사실은 바로 넘어집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에는 마린에 가서 저희들이 이 선회 실험을 할 때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세월호는 두 번에 걸쳐서 최소한 두 번에 걸쳐서 15도와 20도를 19노트와 20노트의 속력으로 선회를 합니다. 실제로 선회를 한 증거가 있고요. 근데 그때 5도 이상 배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인설이 주장하듯이 내인설이어야 하는 분들이 주장하듯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실제로 세월호는 서해안에서 출발해가지고 4월 15일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19노트와 20노트의 속력을 단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선에 좌선에 해서 선회를 합니다. 선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만 가면은 마치 출항해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보건성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이렇게 돌면 넘어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미 그 부분도 팩터가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인설에 관해서는 여기 보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럼 실제로 여러분 사천리가 조사한 그 시간이 맞는 시간이냐 기울기가 맞는 기울기냐 이렇게 검증을 해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답변할 준비가 돼 있게 다 정밀하게 다 계측을 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토론이 가능한데 이쪽으로 얘기를 안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주장만 지금 남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조위에 관해서 내인설은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보시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사회에, 우리 사회죠. 우리 사회가 엄청난 참사를 맞이했는데 어디에서도 냉정하게 팩트 검증을 첫날서부터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의 상황만 확인을 해보면 이날 이미 침몰 원인을 더 이상 조사를 크게 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각을 잡았습니다. 첫날. 이미 여러분들은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없어지셨을 수 있습니다. 자, 당일날 메인 방송이라고 하면은 KBS, MBC, SBS, JTBC 이런 데서는 침몰 원인을 탑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참사 당일 지목된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나? KBS 9시 뉴스입니다. 사고 원인 관련해서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교 이제부터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꽝 소리가 난 뒤 여객선이 이제부터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꽝 소리가 난 뒤 여객선이 급하게 기울었다고들 하는데요. 네, 먼저 사고 당시 선체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긴박했던 상황을 유지영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세월호의 앞부분에서 쾅하는 소리가 난 시각은 오전 8시 45분. 선박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승객은 물론 화물까지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막 기울었던 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게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돼요. 1분 내에요. KBS 그렇고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여객선은 배 앞부분에서 갑자기 쿵하는 충격음이 난 뒤 뒤집히기 시작해 2시간여 만에 침몰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배가 쏠렸어요. 앞으로. 해경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 진술에 따르면 여객선이 꽝 하는 소리가 난 뒤 앞부분에 큰 충격이 왔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로 그냥 배가 한 옆으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들은 배 앞부분에서 쾅하는 충격음과 함께 배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완전히 뒤집힌 채 2시간여 만에 침몰했다고 전했습니다.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것들이 꼽히는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우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암초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예, 빠른 속도로 가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갑자기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은 역시 그 좌초, 암초에 긁힌 게 아니냐. 하지만 내부 폭발 등 다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쾅하는 소리가 있다면 기관 내부에 어떤 폭발로 인해 가지고 예판에 손상을 주고 그 침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이어서 지금 보도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중요하죠. 쾅 하는 소리가 나고 배가 급속히 기울었다라는 취지로 다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JTBC 같은 경우는 좌초가 굉장히 이제 큰 원인인 것 같다 했는데 이미 국립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그 지역은 암초가 없다라고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조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 뉴스 팀들은. 그래서 말끝을 사실은 좀 흐리는 겁니다. 팩트는 명확한데 팩트는 쾅 하는 소리가 나고 급속히 기울어졌다. 몇십 초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럼 이 보도들은 뭐에 근거를 했을까? 이 보도들은 전부 다 생존자들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동거차도, 서거차도, 그 다음에 팽목항에 기자들이 몰려갔고 구조된 생존자들이 넘어오면서 마이크를 막 들이대면서 기억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쾅하는 소리가 그 쾅하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대부분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기억을 못하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밥을 늦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원들 그 다음에 특히 그 화물 기사분들이 많았거든요. 일반인 기사분들이 어른들이니까 아무래도 일찍 해서 밥을 일찍 먹었고 그리고 자기 선실로 올라가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기억을 해요. 근데 식당에 머무르거나 로비에 있는 학생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가 복구한 영상을 보면 약 배가 20도 정도 기우는 상황, 20도 정도 기우는 상황이 시간이 49분 22초, 23초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식당 위에 있는 물건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소리가 큽니다. 우당탕 하면서 뭐 부딪히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물건들이 쏟아지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아수라장 같이 변하는 시간이 그때보다 저게 쾅 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보다 한 5, 6초 정도 일찍 벌어집니다. 그 일들은. 그 사람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은 그 소리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화물 기사들은 매우 많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비보도 영상 중에서 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증언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 나갔나요? 네, 방송은 나갔어요. 나왔는데 이제 여기 9시 정도 여기 진도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그냥 아침 먹고 좀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뭐가 꽝 하더니 난 컨테이너 박스 앞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확 기울이더라고요. 바로 그때가 몇 시쯤이었나요? 그때가 9시 좀 넘었을 거예요. 자, 이분도 추측과 정확한 팩트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쾅하는 소리가 나고 급속히 기울었다는 거는 제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앞에 있는 컨테이너가 날아갔다는 거는 사실은 이분 위치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선수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놨거든요. 조타실을 딱 보일 수 있게. 이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밖에 못 봅니다. 그 상황은.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걸 놓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갔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는 이미 배가 45도로 넘어지고 난 뒤에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법정 증언에서 명확하게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선수 컨테이너에 관한 진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배가 쓰러지고 나서 얼마가 시간하고 보니까 앞에서 2층에서부터 컨테이너 박스가 쏟아져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나
어쨌든 이분은 강병기 씨인데 이분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구조를 된 것 같더라고요. 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가 몇 시쯤 정도 배가 이상하다. 잘 모르지만 8시, 9시 됐는가요? 그때 어땠어요? 아니, 그 한순간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좋아하는 하면서 이미 40도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도 쿵 하면서 이미 40도로 기울어져 있더라. 이게 죽음까지 안 갔을 텐데. 기울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좀 배 안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배가 식사하고 저희가 다시 객실로 들어갔을 때 배가 편안하게 갔어요. 똑같이 그 전과 같이 그렇게 한 10여 분 가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는 안 들렸어요. 이제 배다 보니까 뭐 엔진 소리도 나고 근데 또 그런 뭔가 부딪히는 약간 그런 소리 들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 나고 얼마 있다 배가 스르르 자빠지고. 저희들은 그 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고 저는 그 기안실에서 8시 40분에 엔지님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분 후에 풍한 소리가 닫히고 넘어가는 걸 듣고 저희 생각에는 한 10분간 기안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화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이 닿아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만나봤고 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6일 이후에는 이 쿵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보도나 어디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첫날 둘 중에 하나겠죠. 첫날 이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팩트냐, 아니면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뭔가 잘못 들은 거냐,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당시에 암초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암초가 없는데 쿵하는 소리가 나고 배가 기울어졌다 그러면 그 뒤는 점점점이잖아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방송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으나 사라진 겁니다. 니들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8, 9년을 묵혀왔던 겁니다. 성주위에서도 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어렴풋이 아하, 이거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야, 그럼 뭐였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생존자 진술들이 순서가 명확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서 보면 재판장이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재판장이 선체가 좌연으로 기울 때 동시에 쿵하는 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쿵하는 소리가 난 후에 선체가 기울었나요? 그러니까 이때 선원 중에 한 분이 소리가 나면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인 거죠. 소리가 나고 기울어진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는 없는 사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 존재를 했냐. 자, 저희들이 이제 아까 여기서 시간이 좀 걸려서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뭐냐면 추가 복권 3분 8초에서 끝까지 영상을 보니 탁자 위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쏟아지고 이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이런 장면. 뭐가 이제 쏟아져 내리고 이거 소리가 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식당 내부인데 여기는 카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의 화물, 큰 소리가 나게 할 만한 화물은 사실은 배밖에 없어요. 아니, 차량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차량이 좌우로 빽빽히 다들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큰 짐을 실어가지고 큰 짐이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차량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도 뭐 끝까지 저희들이 뭐 다 정밀하게 조사를 했지만
20.9도까지 될 때 31초까지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자,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 차량에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기기묘묘하게 블랙박스가 D데크에서도 블랙박스가 몇 대 수거가 됐는데, D데크에서는 복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복구가 하나도 안 된 게 아니고, D데크에 있는 블랙박스도 복구가 몇 대 됐는데, 사고 순간이 없어요. 그 블랙박스에는. 근데 C데크에는 그 한층 위입니다. C데크는. C데크의 블랙박스는 7대가 복구가 됐고, 그 중에 전 후방에 달려있는 게 3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총, 4대가 전후방에 있었고, 그래서 총 11개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를 가리키는. 그 중에 SEDF 209라는 블랙박스가 한 대가 있었는데, 이 블랙박스가 이상할 정도로 선주에서는 조사가 안 됐던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 영상과 이 소리를 유념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이 영상이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거든요. 다시. 지금 막 끼잉 소리 났죠? 지금 막 끼잉. 이 끼잉 소리를 가지고 작년에 KBS가 뉴스에서 이것도 외력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이 끼잉 소리를 댔습니다. 이게 이제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라는 게 확실하다. 이제 본인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이 끼잉 소리보다는 맨 앞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이거는 후방 카메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은 멀쩡하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C데크에 있는 차들이거든요. C데크가 D데크보다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중심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차량들은 전혀 미동,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이 큰 소리가 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 쾅쾅 소리가 나는 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맨 처음에 쾅쾅 소리가 났는데 이 쾅 소리가 정확하게 8시 49분 31초에 납니다. 이게 참 운명의 장난 같아요. 저희들이 8시 49분 31초까지 추가 복구를 했잖아요. 그 추가 복구라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9분 31초까지는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움직임이 없었다. 화물칸 전체에서. 근데 지금 이 블랙박스가 복구된 것은 이건 또 49분 31초부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 있는 시간인데 요거는 블랙박스입니다. 차량에 장착됐던. 근데 이 블랙박스가 시작하자마자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뭔가 터지는 소리. 이 소리 때문에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폭발 조사까지 한 겁니다. 이 소리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횡경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횡경사 그래프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 이 49분 31초에 쾅쾅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7초 있다가 배가 45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던 쾅 시작하는 쾅쾅 소리 후에 17초 후에 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진술했던 분들이 쾅 소리 나고 급속하게 넘어졌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17초 사실은 순식간입니다. 17초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신호등 기다릴 때 20초 속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19, 18, 17. 그리고 1초 금방 가죠.
그리고 실제로 쾅 소리 나고 17초 만에 배가 45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쾅 소리는 분명히 선체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취가 돼 있으니까 이 소리가 났다는 거고, 이 소리는 난 겁니다. 근데 이 소리는 자그마한 화물이 움직이면서 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고, 이 소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났을까? 이 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라이저인데요. 어차피 스테빌라이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아까 스테빌라이저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핀, 지느러미.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온 게 약 3.5m 정도 되고 이게 노처럼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쾅 소리를 증언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여기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쿵 소리가 앞에서 들렸다고 증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가 여학생 침실, 다인실. 아까 그 자세히 설명했던 그 기사는 여기 5층 다인실에 있었습니다. 자, 피난정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선체고요. 요 파란 선이 선체고, 선체 밖으로 축이 이렇게 나온 거죠. 축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축이 막대기 형태로 쭉 나와 있고, 그 위를 날개가 감싸고 있는데, 이 날개에도 호응이 있어가지고 이 축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끼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그래가지고 요게 바닷속에서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널쩍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여기가 좌연에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우연이고 선체는 생략했습니다. 최대한도 작동했을 때 위로 25도. 수평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25도, 그 다음에 아래로 25도까지만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핀 스테빌라이저를 인양해서 보니까 이놈이 50.9도까지 아래쪽으로 꺾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그대로 여기가 좌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여기겠죠. 선수. 배 머리가 이쪽이고 좌연이 붙어있는 날개가 우아래로 25도씩 움직이는데 왜 25도씩만 자동으로 움직이냐면 내부에서 사각형으로 딱 걸려버려요. 이게 더 돌아갈 수가 없게끔. 근데 막상 인양을 해서 보니까 50.9도로 20.9도, 25도, 25.9도가 더 꺾여 있는 거예요. 즉 안에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하고 얘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내려 누르는 힘이 어디선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 있는 축에서 축이 붙잡고 있는 힘보다 아래쪽으로 내리는 힘이 크니까 날개가 확 꺾인 거죠. 축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인양을 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쟁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스테빌라이저의 날개를 25도 이상으로 더 꺾어 내리는데 힘이 얼마나 드느냐. 그게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 내인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이 배가, 세월호가 좌현으로 바닥을 대고 있죠. 이 바닷속에서. 이게 선수만 핀쭉 내놓고 이게 뱃머리에 선수만 핀쭉 내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리고 이 배가 바닷속으로, 그때는 이미 선미가 닿아 있는 겁니다. 이 선미가 해저에 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이게 돌면서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왼쪽으로 쓰러져가지고 좌현이 바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저, 자, 여기를 해저라고 상상을 하면, 여기를 해저라고 상상을 하면
이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꽂히는 거죠. 이게 좌연이기 때문에 좌연으로 꽂히고 들어갈 때 이 집안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뚫고 들어갔겠죠. 뚫고 들어가는 그때 이것이 과도한 힘을 받아서 핀 스테빌라이저가 돌아간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아니 이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 뻘이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뻘이었으면은 힘이 한 개도 안 들고 그냥 들어갈 텐데 이것을 갖다가 꺾어서 돌릴 만한 힘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선 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스테빌라이저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5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어디에서 제작하냐면 롤스로이스, 영국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만드는 롤스로이스사에서 제작을 해서 세월호에 납품을 한 거고, 저희들은 롤스로이스 제작사하고 계속 확인해가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내용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핀을 3개를 제작했어요. 3개. 그리고 이 방식이 중요한데, 자 보시면 이 봉을 갖다가 아까 그 날개에 집어넣을 거잖아요. 날개에다 집어넣는데 실제로 제작을 할 때는 이 봉의 지름이 날개에 있는 구멍의 지름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겠죠. 봉의 지름이 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키냐면, 지금 여기가 하얀 거품에 이 하얀 수증기 같은 게 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여기 있는 질소에다가 담급니다. 질소가 엄청나게 냉각을 시켜가지고 수축을 시킵니다. 이 봉을. 수축을 시키고, 그러면은 지름보다 작아질 때 이것을 집어넣고 상온에다가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이 지나면 팽창을 하면서 두 개가 물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형을 만들 때 가장 강하게 붙잡는 방식입니다. 이걸 냉간 박음이라고 합니다. 냉간 박음. 냉간 박음이라고 하는데, 봉의 지름을 축소시켜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온에서 놔둬서 팽창을 해가지고 물리게. 매우 강도가 세겠죠. 이래서 이것을 그냥 이 형태, 지금 그래서 이제 끼워놓은 상태고요. 끼워가지고 지금 이제 상온에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건데, 저것을 주조로 만든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버티는 힘이. 실제로 저걸 주조로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냉간박음으로 한 상태. 이해하셨죠?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얘를 한꺼번에 확 돌릴 수 있는 기구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1분에 1mm씩 이것을 하나는 위로 당기고 하나는 아래로 잡아내립니다. 이래가지고 힘을 계속 주는 거죠. 1분에 1mm씩. 그럼 언젠가는 이놈이 틀어지겠죠. 언젠가는 이 날개 부위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힘을 주면 부러지든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3개를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3개를 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편으로 이렇게 해보고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현재 세월호의 우현에도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우현은 건드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현은 멀쩡한 스테빌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우현을 띄어다가 그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요것은 이제 실제 세월호 핀 스테빌라이저인데, 지금 보시면 스크래치가 한꺼번에 축축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결과물로, 그럼 날개가 딱 쌓고 있었던 부분이 쭉 돌아가면서 이런 스크래치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예비 실험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회전 실험을 했는데 예비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비 실험 한번 해봤는데 이놈이 하도 딱 물려가지고 1분에 1mm씩 밀고 당겨서 쭉쭉쭉 해보니까 이게 지그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싸고 있는 통에 나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실험 실패. 그래가지고 다른 두 개로 해보니까 거의 111.7톤 메타, 여기는 118톤 메타. 이건 무슨 뜻이냐면 1m 높이에서 117톤, 118톤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이것도 강한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힘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 시판이 다른 시판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정교하게 제작을 잘했다는 얘기고 이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우현에 있는 핀 스테빌라이저를 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현에 있는 것을 절단해가지고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우현은 157톤 메타의 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수치죠. 팩트인 수치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좌현도 세월호 우현과 비슷하게 150톤 정도에서 이 힘을 가하면 날개가 돌아가겠구나 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자, 아까 맨 처음에 이 해저 지반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해저 지반이.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꽂히면서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정을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월호가 누워있던 지반을 뚫고 들어가서 8군데를 팠습니다. 8군데 천공을 해가지고 그대로 흙을 다 끌어올려서 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지를 분석한다는 뜻은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로는 49톤 메타가 나왔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49톤 메타의 힘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월호 우현을 돌려보니까 이것은 157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세월호가 이 지반을 뚫고 들어가면서 날개가 틀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반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49톤 메타의 힘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날개가 돌아가려면, 과회전이 되려면 157톤 메타가 힘이 필요한데 얘는 49톤 메타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사실은 이 우리 조사 결과 별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대한조선학회에서는 그러면 너네들이 시편을 뽑아가지고 한 그 분석이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전부 다 자갈과 점토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반은 없었습니다. 안반 자체가 없었어요. 이 전체, 이 세월호가 잠겨있는 지역에는 바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토와 자갈의 비율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자갈과 점토 비율이 4대 6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점토가 6이면 자갈이 4.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뚫고 들어가는 힘을 측정을 한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사실은 대한조선학회에서 매우 우격다진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예요. 그거보다 강한 배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이나 수긍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스테빌라이저가 과회전되는 힘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회전된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이 조사를 시행할 때 놓쳤던 게 있었던 겁니다. 뭘 놓쳤냐면, 저도 계속 이 조사를 할 때 그 함안에 있는 공장까지도 가고 뭐 여수까지 가고 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회전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소리가 거의 대포 소리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틀어질 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죠.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이죠. 작년 1월달
그때쯤 돼가지고 소리 종합 분석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우연 스테빌라이저가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이 음향 분석이라는 것은 소리가 커야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조사관하고 이제 그 용역을 받는 그 교수들하고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쾅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이 소리가 뭐하고 무슨 소리가 비슷하냐? 그럼 실제로 밖에서 철과 철끼리 부딪히는 소리냐 이게 어떤 소리냐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쇠망치로 때려서 소리를 녹취를 하고 이제 음향장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고무망치를 가지고 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긁어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음파에 섭격하고 지금 SEDF 아까 209 블랙박스에서 나는 소리하고 비교를 하는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스테빌라이저가 과회전되면서 나는 소리하고 그때는 그것을 차관을 놓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러면은 209 그 아까 블랙박스에 나는 소리하고 아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소리들하고 그 다음에 SEDF 209 그 블랙박스에 나는 소리까지 해가지고 같이 비교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같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요거는 뭐 실예로 든 건데요. 이것은 회전 실험할 때 아까 그 펜스빌라이저를 돌릴 때 이때는 소리의 중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다가 마이크를 대지 못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실험실인데 그 밖에서 그냥 영상만 찍은 거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요. 이 중간에 풍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죠 이제.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시편 가지고 돌렸을 때 요것도 중간에 쿵 하고 들리죠. 안에서는 매우 큰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험실 밖에서 포착을 한 거고 근데 요것은 실제로 우연 피난전기를 돌릴 때 그 앞에다가 대놓고 마이크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여서 제 앞에서 한번 소리 나고 뒤에서도 또 나죠.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탁 틀어질 때 한번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힘을 가해서 서서히 돌아갈 때 또 소리가 한 번 더 나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뒤에서 나온 소리가 지금 녹취된 거죠. 즉 뭔 얘기냐면 스테빌라이저가 그 봉하고 날개 사이에 이 딱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게 25도가 넘어져서 처음으로 틀어질 때 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고 실제로 음성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소리를 비교를 했더니 뭐 사실은 약간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블랙박스의 두 번째 소리와 블랙박스 아까 쾅쾅 소리 났잖아요. 이 앞에 쾅 소리는 사실은 잘린 소리입니다. 이게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쾅 소리가 났는데 이게 잘린 소리고 두 번째 나는 쾅 소리가 온전한 쾅 소리인데 이 쾅 소리하고 아까 비교분이 7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핀 안정기가 과회전 났을 때 발생한 쾅 소리와 매우 유사하다. 가장 유사하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요 그림과 여기서 나온 요 그림이
그리고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용역을 하는 데서 블랙박스 아니 요 두 군데 전부 다 백색 소음, 그러니까 백색 소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백색 소음은 철의 소성이 변할 때 수반되는 소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100%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참사 첫날 참사 원인으로 쾅 소리가 났는데 그때 났을 때 소리가 블랙박스에 담겨있는 건 팩트고 그때 대형 화물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팩트고 실제로 핀 스테빌라이저가 25도를 넘어서서 과회전되는 순간에 발생했을 소리가 유사하다라는 것은 판단의 영역이죠. 저희들은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보고서가 나중에 말썽이 날까봐 다시 한번 전문가 교수들에게 재검증을 시켜봤을 때 오케이다 이렇게 난 겁니다.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이게 지금 이 핀 스테빌라이저에서 이것도 희한한 상황인데 아까 이게 좌연이고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 50도 구도로. 그랬을 때 여기가 패인 자국을 저희들 사진으로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조위에서 이렇게 뭉그려 놨어요. 이거를 산소 호흡기 같은 걸로 이 증거가 훼손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왜 이게 유의미하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패여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로 여기 담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여기가 좌연인데 여기가 선수고 이 훼손 부위가 이쪽이고 50.9도로 이렇게 꼭 이렇게 과회전이 됐다. 이것은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이 증언한 쾅 소리는 8시 49분 31 혹은 그 이전부터 불상의 외력이 피난장기를 압박하여 결국은 49분 32초에 블레이드가 날개입니다. 과회전되면서 발생할 소리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원래는 시간이 지금 9시 반까지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는 순서인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 딱 하나만 얼른 더 하겠습니다. 이 파단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좌연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파단이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고 하나의 파단 부위가 너무나 이상해서 이것은 물에 떠 있을 때 외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부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5월 10날인데 5월 10날 요 아래에 붙어 있는 게 인양빔입니다. 이게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쭉 빔들을 해놓고 올린 거잖아요. 이게 인양빔이고 여기에서 14번 빔을 잘 보시면 여기가 14번입니다. 자, 여기가 14번 빔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찢어진 부위들을 다 조사했을 때는 인양빔하고 일치를 해요. 인양빔이 대져 있는 자리를 밀어 올리니까 거기서 찢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다 오케이가 되는데 지금 아까 그 14번 인양빔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기서 추돌에 의한 수중체 추돌에 의한 덴트는 굴곡입니다. 및 파단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 해당 파단부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비스듬하게 찢어져 있잖아요. 비스듬하게 찢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찢어져 있는데 인양빔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양빔이 들어가기 전에 세로로 45도로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인양빔이 들어간 상황이라는 거고 이 부분은 실제로 대한조선학교도 여기는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은 인양빔 때문에 생긴 파단인데 이 부분은 인양빔이 얹혀지기 전에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선이 안쪽으로도 찢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인양빔이 안에 대져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푹 들어가서 치킨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조위에서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치열하게 봤었고 어쨌든 이 부위에서 여기는 인양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꼭 찍혀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을 대한조선학회 쪽에서 이것은 배가 가라앉을 때 안반에 의해서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양빔 되기 전이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조사를 했을 때 안반 없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게 돌기가 됐다가 이것이 찢어지고 난 뒤에 다시 이 안반이 가라앉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해프닝처럼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바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 안쪽을 보면 찢어진 부의 안쪽은 이 세 군데가 이 웰딩 시임이라는 곳은 조선소에서 매우 강하게 용접을 한 부위인데 이것은 원판보다 더 강합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세 군데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현재도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지간한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취지고 이것은 결국은 물 위에서 외력에 의해서 끊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본 겁니다. 빔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끊어져 있다는 건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빔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힘에 의해서 끊어진 거죠. 일시적인 충격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제가 발제할 시간이 다 끝났고요. 이제 종합적으로는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는 가능성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능성으로 보면 지금 선조의 보고서 내인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렇다면 외력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외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거부를 했을까? 그리고 증거 조사는 그 외에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서?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사고가 나면 증거가 남잖아요. 뭐 파편이 있거나. 근데 그 피해 차량을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 은폐를 해줬어요. 누군가 은폐를 해준 정황을 우리는 조사 결과로 지금 증거조사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는데 어쨌든 이 외력에 대한 부담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뒤에 그러면은 만약에 그 결과를 위원회가 수용을 하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조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관계자들이 뭐 정무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한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자, 그 외의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모든 조사 결과를 다 메워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하고 무관하게 위원들이 워딩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받으면 조사 보고서를 불채택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협박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은 보고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간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내셨을지 살짝 짐작하면서면 굉장히 그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지 못했었던 1월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들고 그런데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침몰 원인과 함께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서 그 관심을 갖고 조사를 계속 하셨다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뭐 핵심적인라고 설명하시기에는 답답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1, 2, 3정이 출동을 했는데 구조를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지금도 보고서를 냈을 때 구조를 안 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는 밝히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구조를 안 했다는 건 엄청난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있어야 되고 그 자백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고 근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조를 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냐 부분은 자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건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 판결에 관련된 건데요. 법원 판결에서는 1, 2, 3 정장만 징역형을 3년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게 결국 구조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사망에 이르렀다, 미필적 고의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건데 그럼 다른 선언들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출동을 했을 때 다른 이 승조원들이죠. 그 해경 승조원들이 출동을 할 때 한결같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배 안에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 전에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거짓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동 당시에 이미 지금 침몰하는 배가 세월호인데 세월호에 350여 명이 승선을 하고 있었고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출동할 때 확인을 했다는 점, 그 점이 저희들이 새롭게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출동하고 있는 중간에 선내 방송 마이크를 가지고 100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약 450여 명이 세월호에 승선하고 있는데 탈출을 거의 못했다라는 방송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승조원 어느 누구도 몰랐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정장 재판에서도 승조원들이 11명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공식 답변을 안 했던 거거든요. 이게 어떤 취지냐면 내가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구조를 업무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임무로. 그랬는데 저 배 안에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구호 조치를 안 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경들이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일관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구조 행위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뛰어 들어가서 구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오라고 승선을 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본인들은 면책이 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것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맨 처음에 거짓말을 했냐면 와류가 생겨서 이제 배가 막 넘어지니까 와류가 생겨가지고 겁나서 못 들어갔다. 사실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걸 인정 못할 바는 아니죠. 그러나 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확성기를 대고 방송을 하면 되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면은 면책사유가 될 텐데 그 방송을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1, 2, 3정 확성기 성능 매우 좋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소리가. 그리고 1, 2, 3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깜빡하면은 이 해경들의 무능함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해경도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전에 이 123정이나 다른 해경 배들에서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특히 중국 어선들 이제 이런 거 납포할 때 보면 날아다닙니다. 실제로 매우 유능하게 잘합니다. 근데 유독 세월호 앞에서 왜 방송조차 안 했는지 본인들도 그게 너무나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4월 24일인가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방송했다고. 근데 그게 허위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또 저희들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 다행히 그 삼천 구함의 승무원 한 분이 해경 한 사람이 삼천 구함의 이 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한곽 일지를 쓰는데 한곽 일지는 수기로 띄어쓰기를 안 하고 빡빡하게 씁니다. 그게 이제 룰인데 자기가 쓴 한박 일지를 고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삼천 구함에서 들어보니 123정이 퇴선 방송을 했다라고 퇴선 방송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쓰라는 이 강요를 1개월 동안 버티고 이 사람은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이 빠졌어요. 이 사람이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황을 최종 확인해서 사실은 이제 특수단, 그때 이제 검찰 특수단이 떴잖아요. 그때 이 제공 수사 결과를 우리가 제공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뭐 시원한 데가 긁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분명히 배 안에 수백 명이 승선을 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구조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것이 분명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특정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고 저희 이 조사팀과 저희들 사이에 약간의 그 이제 의견 차가 좀 있기도 했는데 뭐 훈련이 안 돼 있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가 됐는데 제가 그것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 관철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구조를 뱃속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훈련이 안 돼서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훈련이 안 됐다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들은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전달받았고 이 모든 수비원들이 알았는데 훈련이 부족해서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훈련 부족과 무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는 훈련을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 조항에도 없어요. 그 자체는. 근데 어쨌든 뱃속에 본인들이 구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했었고 실제로 그 부분을 행하지 않았다면 전원이 기소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그 부분이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뭐 구조에 관해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국장님 그 강의에 그러면 결국 이제 조사 결과 세월호는 이른바 외력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파괴됐다는 이제 그런 거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첫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이제 세월호를 갖다 파괴했느냐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 조사 결과상 보면 그 외력에 의한 파괴의 가능성이 어떤 뭐 증거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게 높은데 그걸 또 이건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왜 숨기느냐 하는 이게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이는 어떤 세월호 파괴될 때하고 침몰했을 때하고 그 사이 이제 인양대에서 이제 이 조사들 이 사이는 그 촛불혁명도 있었고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정권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최초 세월호 당시 그 어떤 거기에 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뭐 권력에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모든 국민들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그러면은 누가 왜? 근데 이제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조사를 사실은 감당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굳이 뭐 추정을 해보자면 이건 조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일 수밖에 없는데요. 추정컨대는 외력이 작동을 했다라면 다른 것보다는 뭐 잠수함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때 실질적으로 아주 예민한 시기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4월 18일 날 종료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러면은 어떤 훈련 중이라는 것은 만약에 외력이 전제가 된다면 훈련 중에 벌어진 사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도 외력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우리 정보기관이 전혀 몰랐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 조사 결과로는 그러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의 훼손의 가능성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혹을 사실은 특수단이 조사를 하고 특검까지 수사를 했으나 저희들이 우기려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특수단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수사했던 내용과 증거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고 그걸 검토를 하거든요. 뭐 저희들이 잘못 조사했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사실은 그쪽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은 아니었어요. 물론 CCTV 데이터에 관해서는 절반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구나라는 건 있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해소가 되지 않았었다는 점이어서 그러면은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침몰 원인을 알고 포착이 거의 동시에 된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은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놔주면 은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르쇠를 일관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CCTV가 전체가 다 복구가 돼서 보면 왜 침몰이 다 나오는데 CCTV 안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스크래치 때문에 없고 항적도 너무 이상하고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후라도 만약에 누군가 그 당시 책임자가 기술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실수는 했지만 보이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기술이 이해가 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근데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아서 어쨌든 이런 뭐 부분으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섣부를 것은 이제 완전히 또 하나의 가설을 계속 갈 수가 있어서 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만만치가 않더라 말씀드리기는. 예, 저도 여기까지밖에는 현재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강연 시작하면서 줄곧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인설 고수하는 그 연구자랄까요? 뭐 유언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인설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지, 왜 그것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건지, 왜 내인설을 기각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애를 쓰는 건지. 매우 강고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내인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외력설이나 뭐 이런 걸 막 꽂아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 선체 조사 조사 일과인데 일과 조사관 채용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선조회 때 내인설을 조사했던 분들하고 열린안을 조사했던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인설의 핵심에 섰던 분이 조사 일과장으로 선임이 됐고 저하고도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에서 A팀, B팀으로 나눠서 서로 하고 싶은 조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조사를 열심히 해서
최종 근거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판단하겠다라고 했고, A팀, B팀이 내인설을 위주로 하는 팀, 열린 하늘 위주로 하는 팀, 이렇게 사실은 한 1년 정도 쭉 병행 조사를 했고, 그동안은 갈등이 없죠. 왜냐하면 다들 서로 알아서 조사를 열심히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중간에 이상하지만 내인설을 하는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다른 기관으로 가셨다든가. 근데 역시 그때도 보면 보건성이 핵심인 거예요. 보건성이. 왜냐하면 솔레노이드 밸브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그걸 근거로 가지고에는 너무 약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건성이 안 좋아서 출항에서는 안 될 거로 출항했다라는 이 취지인데, 중요한 건 수치거든요. 저희들이 냈던 보건성도 좋은 보건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건성이 좋다 나쁘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가 좋고 얼마까지가 나쁜 거냐에 대한 건데, 제주도까지 항주를 하기 위해서 보건성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은 0.495라는 이제 보건성 수치에서 0.560 이 정도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찍지를 않고 그 중에서 0.45에 오히려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조의 내인설 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0.306 정도, 0.306 정도의 보건성이면은 배가 15도, 20도 틀어지면은 거의 넘어지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는 이미 속도를 늦추지 않고 15도, 20도를 이미 다 꺾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5도 이상 기울어진 그 증거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보건성은 이미 저희들이 조사한 보건성과 유사하게 근접해 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보건성이 안 좋아서 배가 넘어졌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은 수치로 얘기를 해야 되고 수치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학회도 저희하고 설전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세게 붙었는데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게 왜 조선학회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장만 있지 근거는 없다. 이 부분이 안타깝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실 거고, 아까 그 자백이란 대법원에서 된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은 새로운 증거가 또 취해져야 될 건데, 그런 자백이라는 부분들이 국내가 되었던 국외가 되었던 향후 앞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역할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어떤 그런 마련이 될지, 또 특별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될지, 물론 국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되어야 그런 자백이든 특별법이든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내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또 이후에 있어야 될까라는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마도 위원회는 이 침몰 원인이나 이런 쪽에서 더 밝혀질 게 있으니 권고사항으로 그럼 권고사항을 내야 되거든요. 위원회는 그 권고사항으로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냥 뭉개고 그냥 정리하는 방식을 취한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는 저도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가족분들이거든요. 저도 SNS를 사실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데, 제가 임명되는 날 페이스북을 하고 아직까지 페이스북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답답하게도 얘기하고 제 할 말로 하면은 그쪽으로 다 풀고 싶죠. 사실은 다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참는 이유는 뭐냐면 저 욕도 많이 먹습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가족분들 심정을 헤아려 보면 내가 억울해서 싸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족분들은 어떻게 됐든
알고 계세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 적극적으로 우리 조사 결과를 사실은 막 지원하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근거가 필요한데 뭐 이게 비립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쨌든 최근에는 그래도 진상규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지금 가족협의회 내부에 뭔가를 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힘이 된다면은 뭐라도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이것을 뭐 또 기구로 꾸려라 말아라 저는 이제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미 세금을 받는 이 공무원으로서 조사 공무원으로서 4년을 공무원을 했는데 제대로 못 밝혀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참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으나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사회적 연대가 됐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저는 진상규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질지는 나중 일이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조차도 너무 없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운동 진영도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겁나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바란다면 질문은 짧은데 답변이 길죠. 어쨌든 다들 운동은 그런 거잖아요. 오르면 오르는 것이 그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운동은 그것을 주워 섬기는 것은 나중에 사회의 영역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목소리가 전달이 이제는 돼야 된다.